두바이 부르주 할리파,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싱가포르 선택시티, 말레이시아 제1페낭대교, 대만 타이페이 101, 마카오 타워, 베트남 랜드마크 72. 이 경이롭고 크며 아름다운 세 개의 랜드마크들은 놀랍게도 모두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건축한 작품들이다. 이 멋진 랜드마크들 중 유명한 일화가 있는 빌딩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다. 1992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2020이라는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그 일환들 중 하나가 경제성장의 상징 말레이시아 최고층 타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건설이었다. 1992년 12월 삼성물산은 이 장엄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을 따기 위해선 철근 콘크리트 형태의 50층 이상 건물을 완공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삼성건설이 지은 최고층 건물은 고작 25층짜리 삼성생명 빌딩에 불과했었다. 초고층 시공 실적이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했고 과정은 험난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영국 업체와 손을 잡게 되지만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왔고 결국 삼성은 한국의 극동건설과 손을 잡게 된다. 물론 자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의 정부가 싸고 빠르게 건물을 완공할 방법은 당시 한일 양국 간의 민족 감정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타워 1은 일본이, 타워 2와 브릿지는 한국에게 공사가 맡겨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지마 건설의 공사 현장은 미묘하게 한일 간의 자존심을 건 경쟁의 장이 되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이기에 양국 건설사 간의 경쟁은 치열했었고 빠르고 완벽한 완공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자 건설 회사 간의 기술력 증명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삼성과 극동건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올렸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유독 한일전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그 이유야 말하면 입만 아플 것이다. 사실 93년도 11월 삼성물산이 이 현장에 첫 투입되었을 때 일본의 하자마 건설은 이미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35일이나 뒤늦게 현장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하자마 건설은 이미 수풍 수력댐과 경부선 철도를 건설할 경력이 있는 나름 세계적인 건설 회사였고 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삼성물산은 초고층 건물을 지은 경험이 전무했었다. 그 누구도 35일이나 뒤늦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듣보잡 건설사가 세계적인 하자마 건설사를 상대로 더 빠르고 더 완벽한 완공은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 그 와중 1995년 한국에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된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만 것이었다. 이 일로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의 건축 능력을 강하게 비난했었고 말레이시아와 영국 감독관들에게 우리 공사 현장을 24시간 감시 촬영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이 초고층 타워의 한 개층을 올리는 데는 평균 일주일의 시간이 소모되었었는데 우리 삼성물산은 2.5일을 앞당긴 4.5일의 한 개층을 올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시간 단축과 고품질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다. 우리가 시간을 앞당기려면 콘크리트를 빠른 시간에 고층으로 압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기존의 고층 건물 콘크리트 운송법은 윈치라는 운송법이다. 윈치 운송법이랑 콘크리트를 담은 통을 중간선까지 올린 뒤에 다시 펌프를 이용해서 고층 타설 지점까지 압송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했다. 펌프를 이용해서 중간 과정을 빼버리고 한 번에 최상부까지 콘크리트를 압송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기술 펌프의 힘으로 콘크리트를 380m 높이까지 올려보낼 수가 없었기에 삼성은 독일의 한 펌프에서와 접촉을 시도하고 마침내 콘크리트를 최상부까지 다이렉트로 쏘아 올려버린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 최첨단 펌프 콘크리트 압송 공법은 삼성물산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공법이며 이후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설의 모범 답안이 되기도 한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보다 35일이나 빨리 건설을 시작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타워를 건설해서 올라가던 도중 건물이 25mm만큼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초고층 빌딩의 하단부 25mm는 상단부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마 건설은 기상이 걸리는데 여기서 일본의 종족 특징이 나오게 된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닌 한국이 건설한 타워가 기온 것이라고 날조를 하는 것이었다. 또 각종 기사들에는 한국은 초고층 빌딩을 건축할 기술력이 없다. 한국은 일본이 건축하는 모습을 쌍안경으로 보면서 일본 건축을 카피하며 건설하였다. 정상적이라면 한국이 일본보다 늦게 건설이 완공돼야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게 지기 싫어서 대충 건설을 하였기 때문에 빌딩이 25mm 기울어진 건 당연한 이치이다 라고 날조를 여기저기 퍼뜨리게 된다. 이에 삼성과 쌍둥이 빌딩을 서로 이어주는 브릿지를 건설한 극동건설에게 소송에 걸리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해외 유명 방송사들의 기사까지 퍼지게 되면서 일본은 질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은 팩트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꼬리를 내리게 된다. 나 이 자식들은 진짜 날조가 주 특기인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 쌍둥이 빌딩의 41층을 서로 연결하고 29층에서 4개의 다리가 이를 받쳐주는 길이 59m, 폭 4.3m의 브릿지. 이 역시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 브릿지는 두 건물 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층 빌딩에서 혹시 모를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상에서 177m라는 높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초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이 무게가 무려 800톤이다. 문제는 이 거대하고 천문학적인 무게의 블럭을 177m 상공까지 끌어올리는 일이었는데 만약 800톤이 공중에서
실수로 낙하라도 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이 기술이 워낙 정교하고 위험하며 어려운 기술이라 일본은 이 브릿지 입찰을 포기하였었다. 삼성물산, 극동건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당시 스카이 브릿지 리프팅 현장은 미국 CNN이 중계할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었고, 삼성물산은 마침내 1996년 3월 6일 새벽 일본보다 10일 먼저 세계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된다. 공사가 원래되는 순간 두 대의 크레인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버저가 길게 울려 퍼졌다. 삼성물산은 공사 기간 내내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공법과 기술들을 탄생시켰다. 27개월 동안 대장정을 마친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이 일이 크나큰 명예와 영광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전 세계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삼성물산은 이를 계기로 초고층 부분 기술력을 국내외에 입증하게 되며 지금의 세계 최정상급 건설기업 파넬에 오르게 된다. 인류의 미래는 단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은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각종 위협을 막지 못해 인류가 멸종하는 것, 혹은 전쟁이나 환경오염 등 인류 문명에 의해 스스로 자멸하는 것.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인류는 지구에서 멸종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결론은 인류가 좁은 지구에서 벗어나 범우주적 문명을 구축해 다행성 종이 되어 멸종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은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신념을 가진 로켓 회사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목표로 로켓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결국 인류가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로켓을 넘어서 우주에서 자체 개발 가능한 의식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우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럽 우주국의 경우에는 에스키모 집 이글루를 여러 개 이은 것 같은 둥그런 건물들을 달에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문 빌리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축 자재를 달까지 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재 1kg을 달로 보내는데 최소 300에서 6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지구에서 자재를 모두 보내려면 천문학적인 운송비가 필요하죠. 따라서 우주에서 지속 가능한 범우주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 환경에 맞는 재료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에 있는 흙인 월면토를 건축 자재로 써보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시험해 보려면 달의 환경과 똑같은 실험실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달의 환경을 구현한 진공 실험실을 완성하여 최근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7m에 이르고 건설에만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순수 진공 상태만 구현했던 기존 진공 챔버와 달리 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달의 환경과 같이 영하 19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달과 비슷한 진공 상태에서도 월면토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향후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검증하는데 이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예컨대 달 표면의 굴착이나 월면토를 이용한 3D 프린팅 건축 시공, 달 탐사 주행 로봇 등의 테스트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달 탐사나 기지 건설 때 달 먼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기계 오작동이나 고장 등을 지상에서 미리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달 환경을 재현하는 데 성공하자 현재 세계우주기구에서 관심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경우 2016년 한미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이 진공 챔버에 큰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유럽 우주국의 경우 달 기지 건설을 위해 유럽 우주국에서 개발한 장비와 달 탐사선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바추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술을 택하여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DDI와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약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중국 하웨이를 제외하고 5G 장비와 단말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며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5G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으로서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이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웨이는 미중 무역 분쟁과 보안 이슈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으로 일본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 일본은 어른이다. 정말 일본은 바보야. 업계 탑이니까 어쩔 수 없나? 삼성과 KDDI의 협력으로 한일 관계 따위는 나몰라라 하는 느낌이다. 회사끼리의 협력에 정치가 얽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일본에서 잘린 일본인들이 한국에 스카우트 되면서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기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622L, 가전, 5G 기술 중에서 일본이 뒤처지는 결과가 되었다. 라며 일본의 기술자가 한국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흘러나오는 우익들의 억울함이 눈물이 날 정도. 일본이 삼성을 인수할 것이 기다려진다 라고 말하지만 일본 기업에서 삼성을 살 수 있는 곳은 없다. 반대는 가능할 것 이라며 삼성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일본인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국 단교라고 말하고 있던 자칭 애국자분들은 당연히 한국 기술을 사용하는 5G 통신은 쓰지 않겠죠?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5 장비가 필요한 데다 하웨이의 배제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을 신용할 수 없어서 수출 규제 등 강하게 나왔는데 한국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 일본의 기술력 쇠퇴가 가속화되어 결국
이런 꼴 한심한 현실, 한국 인프라에 의존해야 할 정도. 이제 한국 혐오를 부추길 때가 아니다 라며 한국 혐오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실력도 없는데 허세 부리는 측면도 있었지만 왠지 망국 일직선이고, 또 통신 분야는 중국, 한국에 이길 수 없네요. 얼마 전까지 최첨단이었는데 5G 기술의 근간은 중국과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일본은 최종적으로 삼성을 택했다. 일본은 진작에 기술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이같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기술을 택한 현실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기술 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들의 전기차 사업을 차기 먹거리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자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인데, 배터리 전쟁은 이미 치열합니다. 중국의 CATL은 2017년부터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앞서 세계 1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었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 포르쉐 첫 순수 전기차 타이칸, 무려 761마력의 괴물 같은 힘을 내는 이 전기차가 한국산 심장을 달고 달립니다. 바로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이 공급한 배터리인데요. 타이칸 터보 S는 최대 761마력의 최고 속도가 260km입니다. 정치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2.8초밖에 걸리지 않는 슈퍼카입니다. 또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412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쉐가 LG화학을 선택한 것은 한국산 전기차용 배터리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LG화학은 물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파우치형, 금속 주머니형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를 망라하는 제조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LG화학 배터리는 용량이 크면서 밀도가 높은 초고밀도가 구현된 셀을 사용한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포르쉐뿐만 아닙니다. 세계 유수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구애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쉐보레, 폭스바겐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삼성 SDI는 볼보, BMW와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다임러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3사는 최근 본격적으로 국내 생산 능력 확충에 들어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으며, LG화학도 중국 난징 배터리 공장에 대대적 증설에 들어갔고, 삼성 SDI 역시 시안에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배터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5대 브랜드를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 3사가 새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을 뛰어넘을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1,600억 달러, 약 1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5년 1,490억 달러, 약 169조 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110억 달러, 약 13조 원 큰 수준이고, 6년 안에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바뀌는 지각 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110만 대 규모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390만 대, 2025년 12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과 맞물려 전기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순위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아직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 사업 초기 진입이 늦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우리 배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 배터리가 한국 경제의 제2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